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의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 준호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데 준호 씨가 자기 재킷을 벗어 제 머리 위에 씌워주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전 괜찮으니까 이거 쓰고 가세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결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는 꼭 제 이마에 뽀뽀를 하고 나갔고 퇴근길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나 호떡을 하나씩 사왔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거 먹고 힘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죠. 결혼 3년 차부터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니? 병원은 가봤어? 우리 준호가 장남인데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니? 병원 검사 결과 저나 남편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날카로워졌고 시누이들의 수근거림도 심해졌죠. 언니,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그런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이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막을게. 실제로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절 공격하려 할 때마다 준호는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미숙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데요. 대이으라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다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곤 했죠. 카페도 둘이서 함께 만든 보금자리였어요. 여보, 우리 나중에 작은 카페 하나 차리면 어떨까? 좋지. 당신이 커피 내리고 난 디저트 만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둘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드디어 작은 카페를 열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개업 첫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행복해지자. 그런데 2년 전 그날,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거래처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그날 밤, 빗길에 과속하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남편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하셨고 시누이들은 절 노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언니가 재촉해서 일찍 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신경 쓸 정신도 없었습니다. 전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남편이 없는 세상이 실감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49제도 채 끝나지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미숙, 너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첫마디부터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 없는데 네가 왜 우리 집 며느리야? 이 집 명의도 우리 아들 앞으로 되어 있고 카페도 마찬가지야. 다 정리해서 나가.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면서 어떻게든 버티려 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 집을 위해 15년을 살았어요. 카페도 제가 함께 일궈낸 거고요. 그래? 그럼 네 이름으로 된 거 하나라도 있어? 다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거잖아. 시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빠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실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다니요.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친정도 있을 거 아니야. 친정이라. 10년 전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남편이 없으니 제가 하는 말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옷 몇 벌과 얼마 안 되는 현금만 챙겨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제 명의로 된 적금 하나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을 얻어 지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력으로 어디든 취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경력은 있으신데 나이가 좀 있으셔서요. 젊은 직원을 선호한 편이라. 몇 달을 그렇게 거절당하다 보니 적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다 떡볶이 노점을 하시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혹시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나이가 드니까 혼자 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시작한 게 노점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지만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내려가시면서 노점을 제게 넘겨주셨죠. 미숙 씨가 여기서 계속 장사했으면 좋겠어. 내가 30년 넘게 해온 자리야. 그렇게 저는 떡볶이 노점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떡볶이를 만들고 밤 늦게까지 정리하는 게 일상이 됐죠. 힘들었지만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시장 사람들도 점차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미숙씨,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비 올 것 같은데. 떡볶이 국물 좀 더 달라고 하는 손님한테 넉넉히 줘. 그래야 단골된다니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그렇게 1년 반쯤 지났을까요? 떡볶이 장사도 제법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도 있고 비록 팍팍하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맛있다는 떡볶이 집이야? 고개를 들어보니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중 막내인 정은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정은인 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니? 언니 맞죠? 여기서 뭐 하세요? 떡볶이 장사하고 있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노점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언니가 왜 이런 데서 떡볶이나 팔고 있어요? 엄마가 하면 깜짝 놀라시겠다. 아니, 기가 막혀 하시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다면... 갑자기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대를 이어주지도 못하면서 당장 나가! 우리 준호 재산에 손대지 마! 네가 없어도 우리 아들은 잘 살았을 거야! 집에서 쫓겨날 때 시어머니가 퍼부었던 독설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옷가지를 챙기는 제 손을 잡아채며 그것도 우리 아들이 사준 거잖아! 라고 소리치던 모습. 시누이들이 뒤에서 언니 그냥 깨끗하게 나가요. 서로 좋게 끝내자고요. 라며 비웃던 표정.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남편의 영정 앞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 여자 내보낼게. 네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줄게. 마치 제가 남편을 죽인 죄인인 것처럼.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여기로 찾아온다면? 또다시 그 끔찍한 폭언을 들어야 한다면?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이 노점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정은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해줄래? 제발. 스스로도 비굴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제가 이젠 시누이 앞에서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다니. 하지만 그때의 고통을 다시 겪을 자신이 없었어요.
언니 왜 그래요? 떡볶이 장사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정은이의 목소리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래. 조용히? 언니, 설마 우리 엄마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정은이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맞네, 맞아. 언니 지금 엄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 아우, 한심하다 정말.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심했습니다. 정은아, 부탁이야. 어머님께 말하지 마. 나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비굴한데 울기까지 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은이는 한참 절 내려다보더니 떡볶이를 한 입 먹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맛도 별로네. 이런 걸 팔면서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는 돈을 던지듯 놓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요즘 심심해 하시던데 재밌는 얘기거리가 생겼네요. 정원이가 사라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손님들이 보고 있어 그럴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온다. 분명히 올 거야. 그날 밤 저는 불안에 떨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거렸고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랐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순간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 경멸 가득한 눈빛, 거친 손짓들이 악몽처럼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소보다 좀 한산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 몇 분이 떡볶이를 드시며 수다를 떨고 계셨죠. 미숙씨 떡볶이는 정말 맛있어. 양념이 딱 내 스타일이야. 맞아.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더라고. 그때였습니다. 정미숙! 귀를 찢을 듯한 고함 소리에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였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시어머니는 노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떡볶이 그릇을 손으로 확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네 년이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도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우리 아들 체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구나! 남편 죽고 노점상이 나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저승에서 편하겠냐?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이제야 준호씨 보내고 저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는데 어디서 짓거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일찍 죽은 게 다 네 년 때문이야! 갑작스러운 말에 저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그날 밤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했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과속하다가... 그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죠. 어머님, 그날 전 전화한 적도 없어요. 남편이 먼저 늦는다고 연락했고요. 거짓말! 네가 맨날 그랬잖아. 언제 오냐고, 왜 늦냐고!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이런 더러운 장사 집어치우고 시골이든 어디든 가서 조용히 살아. 놔주세요. 이게 뭐가 더러운 장사예요?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신랑 일을 하는 사이 노점 천막이 기울어지고 재료들이 쏟아졌습니다. 고추장통이 깨지고 떡과 어묵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말려봐!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쉽사리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시누이가 나타났습니다. 큰 시누이 정이었죠. 엄마 그만하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라고 해! 인연이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 다 보라고 해! 정이는 절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참... 굳이 이런 데서 장사를 해야 했어요? 다른 일도 많은데... 그래, 카페에서 일했으면 다시 카페로 가던가! 왜 하필 노점이야? 두 사람의 공격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했던 건 제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었죠. 저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사람이 죽은 후로도 계속 그리워하고 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 네가 사랑을 알아? 진짜 사랑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었겠냐? 시어머니는 제 앞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거 벗고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는 이 동네 얼씬도 하지 마! 안 돼요. 이건 제 생계예요. 어머님이 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망치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도 더욱 격해졌습니다.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죠.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딱! 예상치 못한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목을 누군가가 잡아챈 것이었죠.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누구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시어머니가 손을 빼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여자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참견이요? 백주대낮에 폭행하려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폭행? 내가 내 며느리 교육시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며느리요? 방금 전에 집안 사람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습니다. 너 누구야? 감히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전 이 떡볶이집 단골 손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놓으며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효진 변호사입니다. 폭행 미수 현장을 목격했으니 필요하면 증인이 되어드릴 수도 있고요. 변호사라는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시누이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변호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은 바로는 고인의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재산을 탈취한 정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자세히 들여봐야겠네요. 강효진 변호사는 절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부르실래요? 저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나서주다니.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죠? 다들 봤잖아요. 노점 뒤집어 엎고 폭언하고 때리려고 했고. 그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미숙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하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남의 생업을 이렇게 망쳐놓으면 어떡해요? 생선가게 사장님도 나서셨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그게 미숙씨 잘못이에요. 교통사고는 그 화물차 운전사 잘못이지. 맞아요. 미숙씨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비 와도 눈 와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 그리고 떡볶이 장사가 뭐가 어때서요?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창피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집중포화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긴요. 방금 전에 더러운 장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어요. 떨떠름한 얼굴이 된 정희가 시어머니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아들을 죽게 만든 년한테 한 소리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순간 강효진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경찰 부르시게 만들 거예요? 명예훼손에 업무방해, 폭행미수까지 이거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겁주지 마! 내가 뭐가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어머니가 기죽는 게 싫었는지 정은이의 분노에 찬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 나이에 길바닥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게 만들고 낯선 사람한테 굴욕당하는 거 봐야만 속이 시원해요? 저는 정은이의 갑작스러운 비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비웃던 그 얼굴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한 경멸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가 죽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서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때 좋게 나갔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를 가해자로 만들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 정은이는 한술 더 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말만 듣지 마세요. 이 여자가 우리 오빠 잡아먹은 여자라고요. 이 여자가 맨날 오빠 닥달해서 그날도 비 오는데 빨리 오라고 재촉해서 우리 오빠가 죽은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이성이라도 붙잡고 있을 줄 알았던 정은이마저 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똑같은 얼굴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똑같이 도끼 오른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한편이 되어 절 공격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에 시장 사람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딸 좀 봐. 어미랑 딸이 쌍으로 사람을 잡아.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 핑계를 저렇게 대나? 저는 정은이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저는 남편 잡아먹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잠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던 강효진 변호사가 다시 나섰습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제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미숙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만 계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제가 망설이자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2년 전 일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오늘 일로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고소? 내가 뭘? 폭행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그리고... 강효진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재산 갈취 혐의도 검토해볼 수 있겠네요. 재산 갈취라니! 내 아들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배우자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미숙 씨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일단 가요. 여기서 이러시면 정말 일 커져요. 결국 그들도 어쩔 수 없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 발 물러서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도끼 어린 눈으로 절 노려봤습니다. 너 차에 살아봐라. 두고 보자.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딸들에게 이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다시 돌아서더니 외쳤습니다. 다들 잘 들어. 전현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 전현 때문에 내 아들이... 아이, 엄마! 정은이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떡볶이 재료들이 처참하게 놓여 있었죠. 괜찮으세요? 강효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이고, 미숙씨. 힘내요.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런 시어머니 든 게 죄지. 미숙씨가 뭘 잘못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절 위로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재료들을 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새 고추장을 가져다 줬어요. 울지 마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맞아,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때 생선가게 사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다들 들어! 오늘부터 누구든 미숙씨 괴롭히러 오면 우리가 가만 안 둔다. 그럼 우리가 지켜줄게요. 미숙씨는 우리 시장 식구야. 그 따뜻한 말들에 저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 또 무슨 일을 꾸밀까? 강효진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숙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숙씨 편이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은 다 열려 있었고 옷장은 뒤집어져 있었으며 부엌 찬장까지 모조리 열려 있었어요. 도둑이 들었나?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켜고 확인해보니 이상하게도 없어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TV도 노트북도 현금을 넣어둔 봉투도 그대로였어요. 대신 식탁 위에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어 읽기 시작했죠. 정미숙에게 경고한다. 오늘 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숨겨놓은 우리 아들 재산 다 찾아낼 거다. 변호사고 뭐고 다 소용없다. 넌 결국 길바닥에서 거지처럼 죽을 거다. 네가 죽인 준호의 어머니가. 손이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야, 증거도 없고. 시어머니 정말 미친 건가? 처음엔 그저 말로만 위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일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노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어묵을 꽂고 김밥을 썰어놓고 있는데 여기 앉아도 되나? 굵직한 남자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팔뚝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했고 목에도 뱀문신이 올라와 있었죠. 저 손님이세요? 아니, 그냥 좀 앉아있으려고. 그 남자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노점 앞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죠. 저기 여기서 담배는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보면서 연기를 뿜어댔죠. 출근 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왔다가 그 남자를 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유, 오늘은 그냥 갈게요. 저기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비켜주세요. 제가 용기를 내서 소리쳤지만 남자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명령이야? 공공장소에 앉아있는 게 죄야? 점심시간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줄을 서던 시간인데 노점 앞은 텅 비어 있었죠. 그 문신 남자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말한 거구나.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보낸 거야? 오후가 되자 문신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올게, 아줌마. 그가 떠난 후에야 몇몇 손님이 왔지만 하루 매출은 형편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번갈아가며 나타나 노점 앞을 점령했어요. 어떤 날은 2-3명이 함께 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죠. 야, 여기 떡볶이 맛 없다며? 진짜네. 이런 거 돈 받고 팔아? 그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거의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언제 또 그들이 나타날지 집에도 찾아올지 두려웠거든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구한 거지?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3년 전쯤이었나? 막내 시누이 정은이가 문신 있는 남자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 제 남자친구예요. 뭐? 너 이런 양아치랑 사귀는 거야?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반대했었죠. 당장 헤어져! 우리 집안에 이런 건달은 안 돼! 하지만 정은이는 몰래 그 남자를 계속 만났던 것 같았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정은이 그 양아치랑 아직도 만나는 것 같다 라고 투덜거렸던 게 기억났거든요. 설마 정은이가 그 남자친구한테 부탁한 건가? 시어머니가 정은이를 통해서 이런 짓을...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때 강유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미숙씨, 안색이 왜 이래요? 그게... 저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문신 남자들이 매일 와서 장사를 방해하는 것, 매출이 반토막 난 것, 그리고 제 추측까지. 강유진 변호사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방해죠. 그것도 조직적인. 하지만 증거는 만들면 돼요. 내일부터 제가 여기 있을게요. CCTV도 설치하고 녹음도 하고.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숙씨,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조사한 결과. 뭐예요? 2년 전 미숙씨 남편의 재산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숙씨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고 카페도 매각했죠. 네, 그거 전부 불법이래요. 배우자인 미숙씨가 상속 1순위인데 동의 없이 처분한 건 횡령이나 마찬가지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소송하면 충분히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임대 수익까지 청구할 수 있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요. 강효진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가처분 신청 들어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더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하고요. 형사고소요? 주거침입, 협박, 업무방해, 그리고 재산 횡령. 이 정도면 충분히 실형도 가능해요. 다음 날 아침, 강효진 변호사는 약속대로 노점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전 10시쯤 문신 남자 2명이 나타났죠. 오늘은 손님이 있네. 그들이 다가오자 강효진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는 정미숙 씨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모든 행동은 녹화되고 있고 업무방해 증거로 사용될 겁니다.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뭐? 변호사? 네.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 곧 도착할 겁니다.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그때 정말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강효진 변호사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신고 들어온 곳이 여기입니까? 네, 경찰관님. 저기 두 사람이 일주일째 와서 영업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문신 남자들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우린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좀 봅시다. 조사 결과 그들 중 한 명은 전과가 있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들을 연행했죠. 미숙씨, 이제 시작이에요. 강효진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재산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 고소장까지. 그리고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은이었어요. 언니 저 정은이에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니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네?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정은아, 그게 무슨... 언니, 우리 엄마 때문에 저희도 죽겠어요. 진짜로요. 제 남자친구가 그 사람이 이번에 또 들어가면 형이 세게 나온대요. 5년은 살아야 한대요. 정은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며칠만 가서 앉아있으라고 했대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근데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언니 제발요. 정은아, 언니 우리 엄마랑 연 끊을게요. 진짜로요. 더 이상 엄마 말 안 들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정은이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는 저를 비웃으며 조롱했던 신우이가 이제는 이렇게 비굴하게 빌고 있다니. 언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때 언니가 노점에서 장사하는 거 보고 엄마한테 말한 것도 죄송하고 언니가 저한테 애걸할 때 무시한 것도. 그만해, 정은아.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남자친구 전과 오범이에요. 이번엔 진짜 실형이래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정언니의 처절한 애원이 계속됐습니다. 엄마가 미쳤어요. 언니한테 복수한다고 내 남자친구 친구들까지 동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경찰에 잡혀서 이제 내 남자친구도 끝이에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정은아, 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을 알아? 알아요. 다 알아요. 언니 집에 침입한 것도 협박 편지 쓴 것도. 그런데도 엄마 편을 들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엄마가 무서웠어요. 엄마 말 안 들으면 저한테도 난리를 치니까.
정은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로 엄마랑 연 끊을게요. 큰언니도 엄마 때문에 지쳤대요. 우리 다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은아, 제발요 언니.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고소 취하해 주시면 정말 다시는 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엄마도 못 오게 막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강유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정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강유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숙씨, 이건 미숙씨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다만, 네? 형사고소는 취하하더라도 민사는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숙씨의 정당한 권리는 찾아야죠. 그날 밤, 저는 정은이에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형사고소는 취하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가 내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 해.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정은이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한테 말할게요. 각서든 뭐든 다 할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보낸 각서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죠. 본인은 며느리 정미숙 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김준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미숙 씨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그 아래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서를 받은 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강유진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불법적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고 그동안의 임대 수익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미숙 씨 축하드려요. 이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네요. 강유진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과 카페 건물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과 함께 2년간의 임대료까지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화려한 삶을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삶을 재건하기로 했어요. 우선 노점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미숙 씨 정말 가는 거야? 네, 이제 다른 일 해보려고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생선가게 사장님도 아쉬운 표정이었죠. 언제든 놀러와. 우린 영원한 시장 식구니까. 그 따뜻한 말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받은 돈의 일부로 작은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그 카페를요. 화려하지 않아도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 개업 첫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화분과 화환을 들고 온 것이었죠. 우리 미숙씨 카페 개업 축하해! 번창하세요! 그들의 축하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았지만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강유진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미숙씨, 커피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은이었어요. 유리문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그녀를 보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정은이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눈에 봐도 행색이 초라하고 잔뜩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던 정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푹 숙인 고개는 들지도 못한 채 테이블 위에 물잔만 의미 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꼿꼿하고 오만했던 어깨는 볼품없이 축 처져 있었죠. 그녀는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였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돌이라도 걸린 듯 차마 목소리는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작은 한숨과 함께 모기만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사람, 제 남자친구요. 거기까지 말하곤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단어에 담긴 수치심과 절망의 무게가 카페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들어갔어요. 감옥이요. 근데 옥중에서도 합의금 보태게 빚이라도 내달라고 난리예요. 이미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저 이제 정말 빈털터리예요. 그녀는 절 보지 못하고 테이블만 내려다보며 횡설수설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엔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처량함과 세상을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죠. 언니, 오죽하면 제가 언니한테까지 왔겠어요.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1,000만 원, 아니 500만 원이라도. 이자 쳐서 꼭 갚을게요. 네? 저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눈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수렁에 빠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 뿐.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저 수렁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제가 피로써 배운 교훈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빌려줄 순 없어. 이건 그냥 가져가. 이걸로 며칠이라도 따뜻한 밥 챙겨 먹어. 그것은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관대함이자 동정이었습니다. 정원이는 테이블 위에 10만 원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지금 나 동냥이에요? 내가 거지예요? 이까지 돈 받으려고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순간 정원이의 눈빛이 예전 시장에서 절 몰아붙이던 그 도끼 어린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고함을 질렀죠. 그래, 넌 좋겠다. 우리 오빠 재산 다 차지하고 이렇게 번듯한 가게 차려서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넌 행복해서 좋냐고. 정은인 테이블 위에 10만 원을 거칠게 움켜쥐어 구긴 뒤 제 발치에 던져버렸습니다. 더러워서 안 받아. 너 같은 건데 구걸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그녀는 이를 갈며 절 노려보더니 쿵소리가 나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구겨진 지폐 2장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완전한 끝을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돈을 주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옆에 놓아둔 부르이웃 돕기 성금함에 그 돈을 넣었습니다. 카페 창밖 거리에는 여전히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안도감이 조용히 밀려왔죠. 2년 전 남편을 잃고 집에서 쫓겨났을 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노점에서 떡볶이를 팔 때도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막막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이 아늑한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온전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후에 햇살이 창가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문득 카페 한쪽 벽 가장 좋은 자리에 걸어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날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절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 씨의 모습이었죠. 사진을 보고 있으니 첫 카페를 열고 얼마 안 됐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깐깐한 손님에게 억울한 핀잔을 듣고 주방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날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등을 토닥여줬죠. 우리 자기 왜 울어? 속상한 일 있었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시작했나 봐. 다 망쳐버릴 것 같아. 제 투정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마음이 제일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야. 처음엔 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꿈꾸던 공간인데. 여기서 행복한 기억만 쌓아가도 모자라. 우리 잘 해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던 준호 씨의 따뜻한 손길이, 다정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사진 속 준호 씨가 금방이라도 그때처럼 제게 말을 걸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잔잔한 미소로 화답하며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죠.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당신이 늘 말했잖아. 난 강한 사람이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이겨낼 거라고. 당신 말이 맞았어. 나 이렇게 우리 꿈을 다시 이뤄냈어. 잘했지.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침입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거실 탁자 위엔 오늘 산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프레지어.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빈 공간에 대고 말했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늘 제 곁에 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말했었죠. 여보,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그때는 그저 로맨틱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이, 시장 사람들의 우정이, 그리고 새롭게 만난 인연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어떤 손님이 카페를 찾아올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 모든 게 기대됩니다. 이젠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이미 가장 큰 싸움에서 이겼으니까요. 저 자신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